예, 재무부동산학의 2의 14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동영상 강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13주차 강의 요약 정리해서 다시 복습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 부동산의 공급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부동산 공급 곡선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나서 균형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면 한 학기 강의를 다 마칠 듯 싶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강의안, 6번째 강의안을 띄워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이고요. 부동산 공급 곡선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급의 결정 요인 또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일반적으로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 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격, 생산 요소의 가격, 기술 수준, 미래에 대한 예상, 그다음에 생산자 또는 공급자의 수 등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이에 비해서가 아니라요. 이것과 뭐 마찬가지로 부동산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뭐 당연히 부동산의 가격 또는 임대료, 그리고 지가나 임금, 이자율 등의 생산 요소 가격, 그리고 기술 수준, 미래에 대한 예상, 생산자나 공급자의 수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역 지구제와 같은 규제가 있을 수 있고요. 인플레이션, 그리고 공공 서비스의 사용료, 그다음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공급 곡선도 일반적인 공급 곡선하고 마찬가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라고 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부동산 공급량이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부동산 공급량이 감소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과 공급량이 같은 방향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정의 관계 또는 플러스의 관계를 공급의 법칙이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그 공급의 법칙, 즉 부동산의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정의 관계를 평면에 나타낸 것이 부동산 공급 곡선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당연히 공급의 법칙을 반영해서 다음과 같은 우상향하는 곡선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P0일 때는 공급량이 Q0가 되는 거고요. 가격이 P1일 때는 공급량이 Q1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가격이 P0에서 P1으로 상승하면 그때 공급량은 Q0에서 Q1으로 증가한다. 왜? 공급의 법칙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런데 좀 전에 보셨듯이 가격이 변화해서 공급량이 변화하는 것은 수요곡선상의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공급곡선상의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급곡선의 움직임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네, 엄밀하게 다른 변수들은 변화하지 않고 부동산의 가격만 변화하면 주어진 공급곡선상의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이것을 공급곡선 상의 움직임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가격이 변화해서 공급량이 변화하는 거 말고 가격 이외의 변수가 변화해가지고 공급량이 변화하면 그때는 공급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놈을 공급곡선의 이동이다라고 불러줍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생산요소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런 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 했던 것처럼 그 공기를 단축하는 새로운 건설 기술이 개발되면 그때는 신규 주택 시장에서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 공급이 감소하고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공급이 증가한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자, 근데 이것을 위쪽, 아래쪽으로든지 뭐 상방이동, 하방이동 가지고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거 수요곡선하고 맞물려 가지고 생각해 보면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하면 가격은 주어진 그대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인다. 우측 이동, 좌측 이동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는 게 혼란도 줄이고 좀 더 정확한 그런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부동산 공급의 탄력성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우리 수요의 탄력성에서도 스킵하고 지나갔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공급의 탄력성은 스킵하고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결국은
균형 분석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균형까지 하면 우리 이제 강의 정말 진도를 다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균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뭐 이것도 이제 그 경제학 입문이나 경제학 원론 시간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어떤 상태가 달성되면 새로운 교란 요인이 없는 한 그대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는 상태, 그 상태를 균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균형의 첫 번째 정의 또는 본래의 정의는 일단 어떤 상태가 달성되면 새로운 교란 요인이 없는 한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려고 할 때 그 상태를 균형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수요 공급 이론에서는 균형은 시장에 표출된 상반된 두 힘, 그러니까 거대한 두 힘이 있는데 하나는 수요라고 하는 힘, 하나는 공급이라고 하는 힘이죠. 그래서 수요라는 힘은 가격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되고요. 공급이라는 힘은 가격을 올리는 그런 역할을 주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상반된 거대한 두 힘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을 때 그 상태를 갖다가 이제 수요 공급 이론에서 균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요 밑에 그림에서 보시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 그 점이 이제 균형점이 되는데요. 즉 균형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이 균형점은 두 가지 것을 한꺼번에 내포하고 있죠. 하나는 수요량과 공급량을 일치시켜주는 균형 가격,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균형 가격에서 수요되고 공급되는 양, 그래서 그만큼 거래가 되는 양, 균형 거래량,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 이론에서 균형이다라고 하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한꺼번에 얘기해 주는구나, 균형 상태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균형 가격은 수요량과 공급량을 일치시켜주는 가격, 그리고 균형 거래량은 균형 가격에서의 수요량 그리고 거래량, 공급량. 그래서 수요되고 공급되는 거니까 그만큼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균형 가격에서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만큼의 재화를 전부 다 구입할 수 있고요. 생산자들은 원하는 만큼의 재화를 모두 다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들이 판매하려고 이만큼을 내놨는데 균형 상태에서는 소비자들이 그만큼을 다 구입해 간다라는 거죠. 그럼 시장에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시장을 깨끗하게 해주는, 시장을 청산시켜주는 가격, 그것을 균형 가격이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균형을 시장 청산 가격, 균형 가격을 시장 청산 가격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그래서 균형 상태는 뭐라고 또 불러주면 될까요? 시장 청산 상태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요것도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서부터 즉 시장이 개설되고 처음 개설되고 뭐 처음 가격이 형성이 되겠죠. 근데 애초에 형성된 가격이 균형 가격에 딱 도달한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균형 가격에 도달한다라고 하면 참 좋을 텐데요. 실제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장이 개설되고 나서 균형 상태에 놓여 있지 않은데, 그런데 균형 상태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 상태를 균형 상태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해하시려면 처음에 형성된 죄송합니다. 처음에 시장이 개설되고 형성된 가격이 균형 가격이 아닐 때 그때 어떻게 해가지고 균형으로 조정을 하는 균형 상태로 조정이 되는지 그것을 갖다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래서 애초에 형성된 가격이 P1이라는 가격이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P1이라는 가격은 보시다시피 균형 가격 P스타보다 더 높은 가격 수준입니다. 자, 이때는 P1이라는 가격에 대응하는 수요량 얼마냐? 쭉 따라와 가지고 수요 곡선과 만나는 요점에 대응하는 수요량 QD1입니다. 그러니까 P1의 가격에서 수요량은 QD1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P1의 가격에서 공급량은 얼마일까? 쭉 따라와 가지고 수평으로 쭉 따라와 가지고 공급 곡선과 만나는 이 QS1이 바로 P1이라는 가격 수준에서 공급량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런데 P1의 가격 수준에서는 공급량이 QS1인데 비해서 수요량은 QD1으로 더 적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를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했다라고 해서 초과 공급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초과 공급 상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장에서 판매하려고 공급자가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만큼 만들었는데 그만큼이 다 팔리지 않은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그 나머지는 이제 재고로 쌓이게 됩니다. 재고로 쌓이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건 부동산 시장이긴 하지만 뭐 피자 시장을 생각해 보면 피자의 재고가 쌓인다라고 하면 조금 두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피자를 못 먹게 되겠죠. 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피자의 공급자 입장에서는 조금 가격을 낮춰서라도 이걸 판매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과 공급 상태, 재고가 쌓인다라고 하면 가격을 낮춰서 재고를 떨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재고가 있으면 그만큼 재고를 보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좀 아까 피자 같은 경우에는 못 먹게 되니까 그냥 버려야 되는 그것들 손실이죠. 비용이죠. 그래서 그만큼 비용이 만들어지니까 재고를 떨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낮춰요. 근데 하나의 공급자만 개별 공급자 어떤 공급자 한 명만 그렇게 가격을 낮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공급자들이 동시에 이제 가격을 낮추려고 하게 될 테고요. 그러면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피스타라고 하는 가격 수준에 도달한다라고 하면 피스타에서는 공급량도 큐스타고 수요량도 큐스타죠. 그러니까 재고가 더 이상 남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피스타라는 가격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은 더 이상 가격이 변화를 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점을 갖다가 균형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수요량과 공급량을 일치시켜주는 가격, 균형 가격. 그때 균형 가격에서 수요되고 공급되는 양, 균형 거래량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런데 애초에 형성된 가격이 균형 가격 피스타보다 더 낮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피스타보다 더 낮은 가격 수준 P2에서 애초에 가격이 형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P2에서 쭉 따라와 가지고 수요 곡선과 만나는 요점에 대응하는 수량 QD2가 바로 P2라는 가격 수준에서의 수요량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P2라는 가격에서 쭉 따라와 가지고 공급 곡선과 만나는 요점에 대응하는 수량 QS2가 P2라는 가격 수준에서 공급량이 돼버립니다. P2라는 가격 수준에서는 수요량은 QD2만큼인데 공급량은 QS2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하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초과 수요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초과 수요 상태라는 것은 어떤 거겠어요? 사람들이 구입을 하려고 매입을 하려고 이만큼 매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만들어가지고 팔려고 하는 양은 그거보다 더 적은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사려고 해도 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보통 우리가 그것을 품귀 현상, 품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비자가, 이용자가 이제 그 공급자들에게 가격을 조금 높게 해줄 테니까 팔아다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죠? 그러면 어떤 한 소비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한 사용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한 이용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이용자가 조금만 가격 내가 더 높게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다오라고 하면은 그때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피스타라고 하는 균형 가격 수준에 도달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수요되고 공급되는 양이 일치하게 됩니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가격을 높일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피스타라는 가격 수준에 도달하면 균형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그때의 가격, 균형 가격 피스타, 그리고 그때의 거래량, 수요되고 공급되는 양, 그만큼 거래가 이루어질 테니까 균형 거래량은 Q스타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균형으로의 조정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균형 상태에 도달한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균형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의 변화를 가지고 살펴보는 분석을 균형 분석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균형 분석은 애초의 균형 그리고 새로운 균형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지에 있는 두 상태를 비교하는 분석해서 비교 정태 분석이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균형 분석은 비교 정태 분석 중에 하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균형이 변화하는 거, 즉 균형 분석을 할 때 맨큐라고 하는 학자가 맨큐의 경작에서
내세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분석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단계를 거쳐가지고 분석을 하면 참 편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든지 또는 정책이 변화했다든지 그래가지고 그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게 수요 측면에 영향을 미칠까 공급 측면에 영향을 미칠까 판별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수요를 증가시킬까 또는 감소시킬까?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공급을 증가시킬까? 공급을 감소시킬까? 또는 수요 공급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수요는 증가될까? 감소될까? 공급은 증가될까? 감소될까? 이걸 판별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결국 뭘 보는 거예요? 수요 곡선, 그러니까 수요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면 그러면 수요 곡선이 좌측 이동하든지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든지 즉 좌측 이동하면 그 감소했을 때 좌측 이동하는 거고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판별하는 겁니다. 공급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면 공급이 증가했느냐 공급 곡선이 오른쪽 우측으로 이동할 테고요. 그다음에 공급이 감소되었느냐 그러면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겠죠. 또는 수요 공급 모두에 영향을 미치면 또 어떻게 될까 이걸 판별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제 균형을 비교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나 정책이 사건이 발생하거나 정책이 변화했을 때 그때 애초의 균형은 어떻고 새로운 균형은 어떤가 그래서 애초의 균형과 새로운 균형 비교해서 균형 가격은 어떻게 변화했고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변화했을까를 살펴보는 것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처음에는 수요가 변화했을 때, 수요만 변화했을 때, 두 번째는 공급만 변화했을 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수요 공급 모두가 변화했을 때를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는 경우 부동산 시장에 수요에 영향을 미칠까, 공급에 영향을 미칠까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해가지고 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면 그 도시의 부동산 시장 수요 측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밑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이제 애초의 수요곡선 D0 그리고 공급곡선 S 그 두 곡선이 만나는 점 애초의 균형 E0점이고요. 그리고 그때 균형 거래량 그러니까 균형 가격 애초의 균형 가격 P0 그리고 애초의 균형 거래량은 Q0이다. 뭐 이걸 그림으로 제일 먼저 그려놓으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볼 거. 자,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는데 수요를 증가시킬까 감소시킬까 이걸 판별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면 그만큼 사람들이 늘어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주택을 많이 지어야 돼요. 그러면 주거용으로 토지 수요가 증가를 하겠죠. 그리고 주택의 수요도 증가를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 시장을 보든 주택 시장을 보든 하여튼간에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요.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이제 오른쪽으로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수요 곡선이 D0에서 D1으로 우측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새로운 수요 곡선 하나 애초의 수요 곡선 D0 오른쪽에다가 그려두시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애초의 균형과 새로운 균형을 비교하면 됩니다. 자, 애초의 균형은 아까 얘기했죠. 애초의 수요 곡선 D0 그리고 공급곡선 S가 만나는 E0점이 애초의 균형점입니다. 그래서 애초의 균형 가격 P0 그리고 애초의 균형 거래량 Q0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새로운 균형은 어디일까라고 했을 때 새로운 수요 곡선, 즉 다시 말해서 애초의 수요 곡선보다 오른쪽에 위치하는 그래야지 수요가 증가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수요 곡선 D1과 공급 곡선 변화하지 않으니까 밑에다 하첨자를 안 써놨습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 S가 만나는 점 이 원점이 새로운 균형점이다. 그래서 새로운 균형에서는 균형 가격 P1 그리고 균형 거래량 Q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비교해 보면 가격은 어떻게 됐어요? 애초의 균형 가격 P0에서 새로운 균형 가격 P1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균형 거래량은 애초의 균형 거래량 Q0에서
새로운 균형거리량 Q1으로다가 증가했다라고 이제 결론을 맺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구가 증가했을 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래서 결국은 부동산 가격을 높이고 부동산의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공급만 변화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주택시장은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시장에서 주택을 생산하는데 그 새로운 공법이 도입돼 가지고 생산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더 적은 비용 가지고도 똑같은 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정말 똑같은 비용을 들인다라고 하면 예전보다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공급량이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 단계에서 보면은 주택 생산에 새로운 공법이 도입돼서 생산 비용이 감소했다. 그러면 이것은 주택 시장의 수요 곡선에는 영향을 못 미치지만 공급 곡선에 죄송합니다. 주택 시장의 수요 측면에 영향을 못 미치지만 공급 측면에는 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공급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데 공급을 증가시키죠. 그러면 주택시장에서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S0에서 S1으로 우측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세 번째 단계에선 애초의 균형 그리고 새로운 균형을 찾아내고 비교를 하면 됩니다. 애초의 균형은 수요곡선은 변화하지 않으니까 그냥 뭐 애초에 새로운 이거 붙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요곡선 D와 그리고 애초에 공급곡선 S0가 만나는 이제로점이 이게 이제 애초의 균형점입니다. 그리고 그때 애초의 균형 가격 P0, 애초의 균형 거래량은 Q0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공급이 그러니까 아까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생산 기술이 도입돼 가지고 비용이 증가됐다. 그래서 공급이 증가한다. 그러면 새로운 균형은 어떻게 될까? 새로운 공급 곡선 S1과 수요 곡선 D가 만나는 이 원점이 새로운 균형점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새로운 균형 가격 P1, 새로운 균형 거래량 Q1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듯 싶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거 결론을 내보면 어떻게 돼요? 애초의 균형 가격 P0에서 새로운 균형 가격 P1으로 하락한다. 그리고 균형 거래량은 애초의 균형 거래량 Q0에서 새로운 균형 거래량 Q1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결론을 맺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공급만 변화하는 경우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에서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고요. 두 번째 예에서 주택 생산에 새로운 공법이 도입되어 생산 비용이 감소하는 이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 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첫 번째 단계에서 수요에 영향 미칠까, 공급에 영향 미칠까? 둘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두 번째 단계에서 그러면 수요를 증가시킬까, 감소시킬까? 인구가 증가했으니까 주택 시장이라고 하면 인구가 증가했으니까 주택의 수요가 증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주택 생산에 새로운 공법이 도입되어 가지고 생산 비용이 감소되었으니까 주택 시장의 공급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니까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고요. 그리고 공급이 증가하니까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라고 이제 판별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했으니까 D0에서 D1으로 이동을 하는 거고요. 공급 곡선도 우측으로 이동했으니까 S0에서 S1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또는 S0에서 조금 더 폭이 커가지고 S2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럴 때 S0에서 S1으로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하는 것은 수요 곡선이 이동한 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움직인 거죠. 근데 S0에서 S2로 이동한 건 수요 곡선이 이동한 것에 비해서 조금 더 큰 폭으로 이동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살펴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수요 공급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은 그럼 답이 여러 가지 경우로 나옵니다. 정확하게 세 가지 경우로 나오는데 여기서 두 가지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수요 곡선보다
공급 곡선이 더 적은 폭으로 움직인 거. 뭐예요? 수요 곡선은 D0에서 D1으로 이동하고요. 우측 이동하고 공급 곡선은 S0에서 S1으로 우측 이동했을 때 이때는 공급 곡선이 이동한 폭이 수요 곡선 이동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애초의 균형은 D0, 애초의 수요 곡선 D0와 애초의 공급 곡선 S0가 만나는 이제로점이 이제 애초의 균형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균형은 새로운 공급 곡선, 새로운 수요 곡선 D1과 그리고 새로운 공급 곡선 S1이 만나는 이 원점이 새로운 균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두 균형을 비교해 주시면 균형 가격은 애초의 균형 가격 P0에서 새로운 균형 가격 P1으로 상승하고요. 그다음에 균형 거래량은 애초의 균형 거래량 Q0에서 새로운 균형 거래량 Q1으로 증가한다라고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전에 살펴봤던 건 공급의 변화폭이 수요의 변화폭보다 더 적은 경우였죠. 근데 이제는 공급의 변화폭이 수요의 변화폭보다 더 큰 경우, 그러니까 공급 곡선이 S0에서 S1이 아니라 S2로 이동한 경우를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공급 곡선이 S2가 되는 거예요. S1이 아니라. 자, 그러면은 애초의 균형은 아까 했죠? 애초의 수요 곡선 D0 그리고 애초의 공급 곡선 S0가 만나는 이제로점이 애초의 균형 상태이고요. 그리고 균형점이고요. 그리고 그때 균형 가격, 애초의 균형 가격 P0, 애초의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Q0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수요 공급 모두 다 우측 이동하고 난 다음에 변화하고 난 다음에는 새로운 수요 곡선 D1과 그리고 새로운 공급 곡선 S2가 만나는 이 투점이 이게 이제 새로운 균형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균형 가격은 P2 그리고 균형 거래량은 Q2가 됩니다. 애초에 균형 E0하고 새로운 균형 E2하고 비교해 보면 균형 가격은 P0에서 P2로 하락했고요. 균형 거래량 Q0에서 Q2로 좀 더 많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 같이 해가지고 한꺼번에 살펴보면은 자, 이렇게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고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했을 때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했을 때 균형 가격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또는 여기서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그냥 그 상태 그 수준 그대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균형 가격의 변화는 불분명하다라고 하는 게 답이고요. 대신에 균형 거래량은 뭐 S0에서 S1으로 이동하든 즉 공급이 수요보다 더 적은 폭으로 이동하든 S0에서 S2로 이동하든 즉 공급의 변화폭이 수요의 변화폭보다 더 크든지 크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이거하고 상관없이 균형 거래량 Q0에서 Q2로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은 여기서처럼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지만 균형 가격의 변화는 불분명하다.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더 큰 경우, 거꾸로 공급의 증가폭이 수요의 증가폭보다 더 적은 경우, 그럴 때는 주택시장에서 균형 가격이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이 증가한다. 그렇지만 수요의 증가폭보다 공급의 증가폭이 더 큰 경우 같으면 주택시장에서 균형 가격이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이 증가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균형 분석하는 거 총 8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요가 불변일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죠. 그리고 공급도 불변일 수 있고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든지 정책이 변화했다든지 하면 수요가 이 3가지 경우 공급이 3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죠. 그러면 3 곱하기 3에서 총 9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그렇긴 하지만 수요도 불변이고 공급도 불변이다. 그러면 이거 균형이 변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균형가격, 균형거래량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빼고 나머지 8가지 경우가 있어요. 좀 전에는 제가 했던 거 첫 번째는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불변인 경우 하나 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살펴봤고요. 마지막 3번째가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는 경우 이렇게까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박스 중에 요만큼 살펴본 거죠. 나머지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감소하는 거 뭐 가지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전에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했으니까 거꾸로 인구가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이해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공급이 감소되는 건, 자, 새로운 그 생산 기술이 개발이 돼가지고 생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 가지고 했죠. 뭐 거꾸로 이제 해보시면 돼요. 생산 기술이 진보하는 거 말고 거꾸로는 생산 기술이 퇴보하는 건데, 생산 기술이 퇴보한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긴 하죠. 그런데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면요. 새로운 생산 기술이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아주 참 좋아요. 생산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참 좋은데, 문제는 그게 노동자들의 건강까지도 해친다라고 하면, 그런 새로운 생산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가 정부가 그거 이용하지 마라고 규제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생산 기술이 퇴보한 것하고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를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공급의 감소 이해로다가 적당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8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강의에서 3가지만 했고요. 나머지 5가지 경우도, 그러니까 이 바깥쪽에 있는 거죠. 요렇게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보시면, 직접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제학 중에 이제 수요 공급 이론은 계속 많이 써먹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연습해 본다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무부동산학 전공을 하시는 분들은 2학년 1학기 되면 부동산 경제론에서 저를 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또 이제 이 내용을 강의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수강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또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설명드린 거 경작 전공 가셔서도 다시 설명 들으실 테고요. 또 공부하실 테고, 그다음에 금융보험학 전공에서도 또 합니다. 그래서 한번 하실 거, 좀 앞으로 다 계속 하실 거 한번 하실 때 좀 정확히 해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한 학기 동안 뭐 여러분들 오프라인 강의에서 조금 뵙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다들 마스크 쓰고 있어서 어떻게 생기셨는지 저는 기억을 못합니다. 뭐 단지 이제 눈매만 이렇게 기억을 할 뿐인데요. 또 기억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듯싶기는 합니다. 2학년 올라가시면서 재무부동산 전공 재무부동산 전공이신 분들은 저를 또 다시 보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뭐 경제학이나 금융공학 전공하시는 분들은 저를 아마 그냥 다니면서는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혹시 저 보시면 가볍게 목례라도 해주시고요. 그러면 저도 목례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학기 동안 잘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